전 세계의 박태원 아나운서 팬이 아니라 비만 인구가 10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첫 번째 뉴스였고요. 저는 이 전 세계 인구의 8분의 1 이상이 비만이라는 이 정보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, 기자님. 네, 그래서 사실 이 세계보건기구도 놀란 수치입니다. 네. 세계 비만 연맹은 이 10억 인구 돌파 시점을 2030년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돌파 시점이 훨씬 앞당겨진 거죠. 또 이 세계보건기구는 비만 역시 영양 불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 저체중과 같이 영양 실조의 하나로 보고 경계하고 있는데 이 성인의 경우에 저체중과 비만 유병률이 모든 국가에서 10%를 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사실 뭐 살찌면 비만이다. 비만은 나쁜 거다. 우리가 늘 얘기는 하고 있지만 비만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? 네. 비만의 정의는 이 체지방이 과다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. 따라서 이 체지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진단에 중요한데 좀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질량 지수, BMI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요.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 30 이상이 비만에 해당되고요. 우리나라는 뭐 아무래도 동양인이다 보니까 좀 체구가 작잖아요. 그래서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이 체중이 만약 60kg, 또 키가 160cm, 그러니까 1.6m라고 하면요. 60을 1.6의 제곱인 2.56으로 나누었을 때 23.4가 나옵니다. 그럼 우리나라 경우에는 2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못 미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비만의 전 단계가 되는 거고요.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30 이상이니까 훨씬 좀 더 못 미치게 되니까 정상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신민혜 기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몸매를 보니 비만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뭐 키 165에 뭐 곱하기 하고 뭐 제곱수에 나누기 하고 BMI 나와니까 어렵고 정말 어렵습니다. 강재원 교수님. 비만에 대한 자각이 더 없어질 것 같아요. 복잡해서요. 예, 좀 복잡하죠. 그래서 좀 더 단순한 기준을 하면 그냥 허리둘레를 재면 됩니다. 허리둘레를 재게 되면은 이 허리둘레가 복부 비만, 즉 내장 지방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, 여자는 85cm가 넘으면은 복부 비만이 있고 대사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.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우리나라 남성의 한 20% 정도가 복부 비만, 그리고 여성은 약 25% 정도가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됩니다. 근데 제가요, 지금 하체 때문에 그 허리가 좀 큰 바지를 입거든요. 바지 사이즈가 비만의 뭐 척도가 되는 겁니까, 이게? 좀 정확하지 않죠. 지금처럼 날씬한 분은 좀 크게 입으니까 오히려 커지고 또 배가 나오신 분들은 이 가운데 배가 가장 많이 나온 배꼽 주위가 아니라 그 위나 아래쪽에 허리가 들어가요. 골반에 걸치죠. 맞아요. 그렇게 되면 실제 허리 사이즈보다 좀 작은 사이즈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집에 줄자 하나가 있다. 그러면 양 다리를 한 25에서 30cm 정도 편하게 벌리고 숨을 들이쉬었다 편하게 내쉰 상태에서 잠깐 멈추고 허리둘레 재는데요. 옆구리에서 내 옆구리에 갈비뼈 맨 아래 그리고 골반뼈 맨 위, 그 중간을 수평으로 재셔야 되는데 너무 졸라매시면 안 돼요. 그냥 편안하게 재시면 되겠습니다. 편안하게. 편안하게 재면은 더 많이 나오는데요. 그게 숨을 참고 좀 이렇게 안 되나요? 이렇게 최대한 작게 해가지고 적게 해서 재고 싶은데 왜냐하면 뭐 BMI 지수는 좀 어렵다고 했지만 뭐 세계 기준은 30, 우리는 25라고 했지만 조금 전에 이제 쉽게 허리 둘레로 했을 때 남자 90에 여자 85cm. 이거 좀 기준이 좀 야박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혹시 이 기준 넘어서 비만이 되면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? 네,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 30 이상에서는 사망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25에서 30이 건강하다, 괜찮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. 비만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뇌졸중, 심근경색 등과 같은 그런 합병증이 무섭듯이 비만도 그 합병증이 무서운 건데요. 연구 결과 체질량 지수 25 이상부터 고혈압, 당뇨병, 또 관절염, 수면 무호흡증 이런 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고요.
그리고 또 암과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치료를 해야겠습니다. 네. 정신적인 영향이 있네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말이죠. 이게 살이 좀 찐 것 같아요. 나 살 빼야지 한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살이 빼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먼저 식사량은 평소에 이렇게만 얼만큼이요? 드셔야 됩니다. 얼만큼 먹어야 되죠? 자, 공개합니다. 네. 평소에 70%만 드셔야 되고요. 운동 후에는 간단하게 이것을 드셔야 하는데요. 이것은요. 간단하게 탄수화물을 드셔야 합니다. 이렇게 하면 쉽게 뺄 수 있는데요. 강 교수님께서 짚어주실까요? 네, 사실 그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욕심이 나니까 최대한 조금 드시려고 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영양결핍이 생기고 또 근육이 빠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점점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뀌거든요. 그래서 체질로? 그렇죠. 그래서 한 70%를 드시되 뭐 여러 가지 영양소는 고루 드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. 자, 운동을 했습니다. 근데 전혀 탄수화물을 안 드시면 이 운동을 했을 때 지방을 분해해서 살을 뺄 때 약간의 탄수화물이 필요해요. 그래서 탄수화물을 조금 먹어주는데 이때 이걸 믿고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은 하나도 안 빠지거든요. 그래서 약간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저는 운동하면 너무 지쳐가지고 탄수화물 먹고 싶었는데 좀 참았었거든요. 마음 편하게 조금은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 식사법도 열어보도록 할게요. 지금 2가지 봤는데요. 나머지 남은 2가지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은 이렇게 드세요거든요. 반반 드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. 반반이요? 네, 견과류는 이 시간에 드시라고 하는 건데요. 아침, 점심, 저녁, 오전이나 낮 시간에 드세요라고 하는데 자기 전에 견과류 먹으면 안 돼요? 그럼? 저도 왜냐면 아침, 낮에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집에 와서 편안하게 시간이 있을 때 저는 견과류를 먹는 게 습관인데 이렇군요. 네,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.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반반 드셔야 됩니다.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이나 뭐 포화지방 이런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동물성 단백질은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더 많이 체내에 가져오는 효과가 있거든요. 반반을 드시고 또 하나는 견과류. 몸에 좋죠. 그리고 동맥경화를 예방하지만 식물성 지방이 주성분이라 열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. 그래서 물론 뭐 초콜릿이나 과자, 빵 같은 간식보다는 훨씬 다이어트에 좋지만 이것을 밤에 먹게 되면 그 열량이 태워지지 않고 체지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심심할 때 뭔가 군것질을 하고 싶을 때 오전이나 낮 시간에 드시고 저녁이나 밤에는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렇군요. 이젠 식물성 단백질 양을 늘리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콩밥을 좀 자주 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.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낮에 회사에서 드세요. 견과류 같은 거. 그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명심하겠습니다. 네.